이 사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역대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유명한 잭 더 리퍼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미스터리로 불렸던 사람이죠. 그는 19세기 3개월에 걸쳐 5명이나 되는 여성들에게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렀고요. 영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아무 단서나 목격자도 남기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가 남긴 후유증은 대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건 물론이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범행을 모방하는 모방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사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방 범죄는요, 기존의 범죄를 뛰어넘을 정도로 잔악하거나 횟수가 더 많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예외는 있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이 예외적인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59년 6월 17일에 영국의 런던에서 2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하려고 템스강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바로 그냥 복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시간대였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 하고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템스강 북쪽에 한 뚝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그 뚝 인근에 한적한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사랑의 길, 연인의 길이라고 불리는 산책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트 명소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장소가 매춘부와 고객들이 자주 접선하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2명의 경찰관은 그날 불심 검문을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이 2 경찰관이 발견한 건 불법 성매매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먼저 현장의 모습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여성의 옷이 신체가 드러날 만큼 찢어져 있었고요. 목에는 누군가가 세게 조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옷은 입혀져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속옷과 신발은 현장에 없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신분증, 소지품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신문에 배포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엘리자베스 피그, 21살의 여성이었는데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교살, 그리고 사망 시간은 발견 당일인 6월 17일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로 확인이 돼요. 이 엘리자베스 피그에게는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검정 구두에 흰색 핸드백을 들고 외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은 그 룸메이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의 소지품과 속옷을 찾기 위해서 현장 인근을 대규모로 수색을 했죠. 그럼에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나요. 두 건너편에 선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술집을 운영하던 부부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 17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근처에서 한 낯선 차량이 들어서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주차를 하고 나서도 이 차가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않고 켠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계속 쳐다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곧 전조등이 꺼졌고 그 순간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이 부부가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장면이 지나고 보니 너무 수상했던 거죠. 근데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요. 일단은 이런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의자를 딱 특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쓰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엘리자베스의 행적도 묘연했습니다. 행적을 조금 알아야 그 반대로 추적을 해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불투명했던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63년 11월 8일에 이 템스강에서 불과 한 37m 정도 떨어진 길가에서 성인 여성의 시신이 또다시 발견이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하고는 다르게 나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름은 기네스 리즈라는 여성이었어요. 당시 몸에는요, 이 오른쪽 다리에 걸쳐져 있는 스타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삽과 같은 날에 목이 베어 있는 상태였죠. 명백한 타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 흔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딱 우리가 보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과 이 사건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요. 뭐 눈에 띄는 공통점도 없었고 두 사건 사이에는 굉장히 긴 4년이라는 공백 기간까지 있었습니다. 영국 경찰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또다시 발견된 여성의 이름은요, 30세의 한나 테일포드라는 여성이에요. 해머스미스 브릿지 서쪽 부근의 물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교살이었는데 특이하게 이 범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멀쩡했던 치아가 몇 개씩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이 사건 역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경찰은요,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모두 다 20, 30대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리고 모두 다 매춘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 피해자였던 아이린 록우드, 25세의 아이린 록우드는 세 번째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녀는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죠. 지금까지 범인은요, 어떤 증거, 단서 남기지 않았어요. 정체를 밝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사건이 벌어지면서 범인이 하나의 증거를 남겨요. 1964년 4월 24일에 헬렌 바틀렘이라는 여성이 발견됩니다. 런던 보스턴 메이너길 199번지 골목길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22살이었고요. 그 발견된 모습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몸에서 뭐가 발견됐다는 거죠. 어떤 게 발견됐냐면 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 쓰이는 페인트의 부스러기였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희생자인 메리 플레밍이라는 여성의 몸에서도 이와 똑같은 페인트 부스러기가 발견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목격자까지 있었습니다. 현장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신 발견 전날에 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을 때 차의 전조등과 관련된 증언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경찰은 범인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건의 범행이 용이했던 이유 역시도 자신의 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이런 여러 추적과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희생자가 끊이질 않았어요. 1964년 10월 23일에 프란시스 브라운, 21세예요. 21세의 프란시스 브라운이라는 여성이 고객의 차를 타고 사라진 뒤에 행방불명이 됐고요. 실종 한 달 만에 차 안에서 또 역시 교살된 채 발견이 돼요. 이 프란시스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동료는요, 그녀를 태우고 갔던 차량이 회색 포드모터의 제퍼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시신을 태우고 있던 차량은 전혀 다른 종류의 대포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사에 진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연쇄 사건의 종지부가 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을 하죠. 27세의 브리짓 오하라라는 여성이 마지막 희생자가 됩니다. 그녀는 1965년 1월 10일에 실종된 이후로 37일 만에 발견이 됩니다. 한 무역회사가 있었어요. 헤론이라는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저장고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발견 장소의 내부 온도가 높았습니다. 내부 온도가 높았다면 당시 그 현장의 모습이 짐작이 가시죠. 부검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요, 피해자의 몸에서 역시 페인트 부스러기가 검출됩니다. 이 역시 연쇄 사건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죠. 이 8번째 피해자를 끝으로 더 이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니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에게 한 가지 별명이 생기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잭 더 리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잭 더 리퍼의 이름을 딴 잭 더 스트리퍼, 이런 별명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이 사건은요, 해머 스미스 두드 살인사건이라는 공식 명칭이 아닌 잭 더 스트리퍼 사건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니까 수사관들이 부담감이 되게 컸을 거예요. 이 사건의 담당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존 듀 로즈 경정은 이 진범을 밝혀내려고 무려 7,000명의 용의자들을 조사해요. 이 사건의 핵심 단서이자 그 하나의 단서가 이 일부 피해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페인트 부스러기잖아요. 이 수사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65년 봄에 드디어 이 페인트 부스러기들의 출처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인트 부스러기의 출처가 액튼구의 헤론 공장 단지였어요. 헤론 공장 단지. 아까 여덟 번째 피해자인 오하라라는 여성이 발견된 그 공장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곳 직원들에게 모두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 알리바이가 있었고 혐의점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었죠. 점점 이 로즈 경정은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짓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용의자 범위를 20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은 3명이다. 이렇게 조금 모호한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어떤 성과가 없었겠죠. 이렇게 잭 더 스트리퍼 사건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이 사건에는 유력한 용의자라는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건에도 유력한 용의자들은 존재했습니다. 결국에는 미제로 남아버린 사건이긴 한데 무려 5명의 용의자가 가장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당시 나이 57세의 케네스 아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1964년 4월 2일에 노팅힐의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오거든요. 내가 4번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4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린은 연쇄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는 같은 해 6월에 재판까지 가는데요. 재판 도중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합니다. 황당했지만 증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걸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어떤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냥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용의자가 또 있었습니다. 문고 아일랜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즈 경정에 의해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건의 피해자가 발견된 곳, 그리고 페인트 부스러기의 출처인 헤론 무역공장 단지의 경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다가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유서까지 남기는데요. 너무 억울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심정을 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됐던 그 시기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요. 이렇게 그도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죠. 그리고 용의자들 중에는 유명한 복싱 선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비급 챔피언인 프레디 밀스였어요. 직접적인 혐의는 없었는데 프레디가 가학적인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 7월에 프레디 밀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사건의 범인이라는 구설수 또한 사그라들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범인이 검거되지 않자 급기야는 경찰관까지 용의자로 몰리게 돼요. 내부에 범인이 있으니까 이 수사가 진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던 거죠. 실제로 데이비드 시브룩이라는 남성은 경찰서 형사가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계산해서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용의자들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큰 의심을 받은 용의자가 있었어요. 바로 해롤드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5살 때 2명의 소녀를 살해한 죄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갱생의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악한 본성이 바뀌진 않죠. 출소하고 나서도 짜잘하게 감옥을 계속 오갔는데 그러다가 왜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됐을까요? 이 해롤드는요,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인근 지역인 런던 서부 풀햄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해리 스티븐스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그 집을 구입했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 여성을 학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해롤드의 직업 역시 수사관들의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했는데요. 당시의 직업이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주요 증거물인 페인트 부스러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정황이에요. 직업만 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 이들 중 진범이 있냐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건은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증거도 부족했고 남아있던 페인트 부스러기, 증거 이런 거 다 훼손됐기 때문이죠.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은 무려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55년째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혹자는 피해자들이 정당이나 마피아의 세력 다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해요. 실제로 그 3번째 희생자였던 한나와 7번째 희생자인 프란시스가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 추문인 프로퓨모 사건에 간접적으로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5명의 용의자 이외에 제3자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건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마다 답답하다, 이 미제 사건 볼 때마다 막 고구마 먹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사건 준비할 때마다 늘 느끼는 여러분들과 저의 똑같은 감정입니다. 용의자라고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범인이라고 추정했던 이유들조차도 사실 작게나마 윤곽이 잡혀 있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